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지국가론 10주차입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보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고령화와 복지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국가가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 핵가족화로 바뀌면서 복지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령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복지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령화와 인구 구조가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의료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현재 복지국가의 체제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노인 인구에 대한 생산 인구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조세 부담이 과도해진다. 당연하겠죠. 생산 인구가 줄면 당연히, 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1인당 증가해야 되는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른바 세대 간의 계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결국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인 부양 인구비는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것은 생산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 인구 곱하기 100. 이게 이제 노년 부양 인구비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반대로 노인 인구 대비 생산 인구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수치가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여하튼 일반적으로는 생산 인구 대비 노인 인구를 일반적으로 노인 부양 인구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024년도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27.3명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 100명당 27.4명을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72년도에는 어떠냐면 노인 100명당 104명, 그러니까 생산인구 100명당 104명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2072년이 정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는 또 바뀌게 될 수도 있어요. 생산 연령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라면 2070년도 정도 되면 생산인구 1명당 노인인구 1명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노인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 부양 비율이 역시 빠른 속도로 낮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인 인구 대비 생산 비율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자, 주요 복지국가별 출생 시기별로 기대 수명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1970년대 초반에는 대체적으로 선진국가들이 보통 70% 중반대, 70대 중반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기대 수명이 이렇게 됐었어요.
네, 2000년대 초반에는 80대로 늘어났고 2018년은 80대 중반까지.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60대에서 70대 중반, 2018년은 8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50대 중반인데 80대까지 살 가능성도 생겨난 거죠. 과거 같으면 70대나 이렇게 이제 살았을 텐데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기도 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노인 인구 부양 비율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노인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로 나타냈다. 그래서 낮아진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2012년 현재 OECD 국가들의 노인 인구 부양 비율은 평균 4.2명이라고 얘기해요. 평균 4.2명. 그러니까 4.2명이 한 명을 케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나 터키, 9명이나 터키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그리고 가장 비율이 낮은 나라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경우는 2명대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런 비율은 향후 40년 동안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OECD 국가들은 2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수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12년 현재 이 비율이 5.2명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서 2050년이 되면 OECD 평균 2.1보다 낮은 1.3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국가에서 향후 몇십 년 동안 일어날 공적 연금 지출의 변화를 이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해봤는데 1995년부터 2040년까지 GDP 대비해서 복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노인이 많아지니까 복지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 퍼센티지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이 95년도에 10%대 채 안 됐었어요. 그러다 2000년도에는 10%대로 넘어서고 2030년이나 2040년대 같은 경우는 10% 중반까지 GDP에서 10% 중반까지 차지하게 돼요.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자유시장 국가 같은 경우는 지출이 시장에 맡기기 때문에 많이 재정에서는 그렇게 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자, 하지만 이제 그런 공적연금 지출 외에도 노령화라는 것은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당연히 수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돌봄과 관련된 것들은 의료비 지출이 돌봄과 관련된 지출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은 국가들에는 40% 가까이 차지하는 국가들도 많아요.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연금과 의료에서 지출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복지국가 체제에서 안정적인 재생산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논란들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산율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령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고령화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죠. 21세기 중반까지는 노령화 현상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노령화가 계속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는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정점을 찍어서 다시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구의 연령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를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향후 20-30년 동안은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연금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연금체계를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가 지나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연금체계에서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의 증가율 그리고 노동시장의 참여율입니다. 한 나라에서 생산성과 취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 인구에 의한 GDP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과 생산 인구의 증가는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노인 인구 부양 비율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생산성의 증가, 그러니까 1인당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 연령이 적어도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선진복지국가들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복지재정의 충격이 어떤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체계가 단순하게 세대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년층과 젊은층의 세대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계급 안의 계층 간의 문제, 그러니까 계급 간의 역학관계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부자들과 중산층, 가난한 층에서 부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인구 구조상의 노인 부양 비율의 변화만 가지고는 이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10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면 앞으로는 1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해서 이 논리에 기반해서 복지국가가 위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치겠죠. 지금처럼 생산 인구가 줄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생산 인구의 생산성, 다시 얘기하면 1인당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다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그렇게만 숫자로만 계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족 구조의 변화가 복지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족 구조의 변화는 포인트가 이제 핵가족화에
해서 완전히 1인 가구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선진 국가들의 대부분 제도를 핵가족 구조를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과거에는 한부모 가정도 적었어요. 이럴 때 이제 어린이나 노인에 대한 케어는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도 증가하게 되고, 또 이런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안정적인 핵가족 중심의 가족 구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조가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다시 1인 가구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복지 제도도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복지국가의 이혼율과 혼외 출산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율을 보면 1970년대 선진국들은 11%, 26%, 9%, 18%, 2%, 9%, 10% 미만이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도 많았었네요. 30%. 근데 이혼율이 2000년도에는 거의 46%, 4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53%, 50%. 이혼율이 50%까지 간다는 게 뭐예요?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이야기하고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혼외 출산율도 당연히 늘겠죠. 1980년도에는 호주 같은 경우는 12%에서 2012년은 34% 혼외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덴마크는 33%에서 50%까지 높아졌어요. 자, 더불어서 출산율을 보면 출산율 당연히 감소하겠죠.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선진국의 출산율이 2.58, 1940년도에서 45년도까지 2점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1점대로 바뀌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점대 초반까지 떨어져요. 우리나라 얼마나 떨어졌죠? 0.7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핵가족화되면서 출산율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1인 가구가 혼외 출산하면서 1인 가구가 출산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아이를 맡겨놓고 내가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아이에 대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내가 당연히 생산적으로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지가 되게 더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겠죠. 자, 이혼율, 혼외 출산율 증가 더불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싱글맘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싱글맘을 둔 아이들의 비율이 1980년 중반에서 200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나라는 스웨덴이나 영국, 미국에서는 20% 전후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워킹맘과 싱글맘의 현황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싱글맘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1980년도는 이제 18세 미만의 비율이네요. 8.4%, 12%, 6.7%였다가 2000년 경우는 17%, 14% 이렇게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싱글맘의 고용률은 당연히 상당히 높죠. 52%, 74%, 65%, 66%. 그러니까 이제 싱글맘이 일을 하려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자녀를 돌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싱글맘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구조의 변화는 여성 취업률이 증가와 더불어서 기존 복지국가의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복지국가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기초로 해서 복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남성이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부장적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가가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기초로 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바뀐 거예요. 싱글맘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들이 교육과 일자리가 점점 더 평등한 기회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별 분열 모델,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키는 이런 현상들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근거했던 노인이나 아동에 대한 무보수 부양, 양육은 어떤 형태로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가 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증가하는 복지 욕구는 기존의 복지체계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복지 재정의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인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율의 감소, 그리고 평생직장 이력의 해체로 인해서 경력의 단절과 불안정, 이런 것들은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가구 구조의 변화, 노령화, 출산율의 감소,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완전히 이제 지금 복지국가의 위기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대응,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함과 실업 문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